우리 한국인들에겐 빵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브랜드가 하나 있죠. 그 주인공은 바로 파리바게뜨. 압도적인 전국 단위 규모와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제가 프랜차이즈 업계 1위를 아주 오랫동안 지켜왔고, 당장 우리 주변에서도 파리바게뜨를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야 부럽다, 너 성공했구나, 빠바 정도면 최소 중박은 치겠다, 그런 반응들이 나왔었죠. 그런데 파리바게뜨가 최근엔 몰락의 길을 걸으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다 옛날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정말 무섭게 성장해 매년 1200억, 1300억을 벌던 건실하던 회사는 어디 가고, 가장 최근엔 영업이익이 6분의 1 토막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무려 전국 단위로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파리바게뜨가 대전의 한 도시에서만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성심당에게도 영업이익이 추월당했다는 건 우리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뉴스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자 40년의 파리바게뜨 역사상 처음으로 14개 계열사에서 대규모 희망퇴직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하죠. 이대로 침몰할 순 없다, 절치부심했던 파리바게뜨에게 마지막 한 수가 있었으니 바로 아시아로는 중국, 베트남, 또 서방권으로는 유럽과 미국으로 힘차게 해외로 진출했는데,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했던 해외 법인들마저 중국, 미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할 것 없이 적자 일색입니다. 한때는 한국에서 베이커리 황제로 당당히 군림했던 파리바게뜨. 파리바게뜨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급속도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을까요? 흑우와 함께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흑우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빵이라고 하면 한국인들이 명실공히 가장 먼저 떠오르는 파리바게뜨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폐업률이 정말로 낮아서 자영업 프랜차이즈 업계에 그야말로 귀족이라고 불리던 파리바게뜨마저 최근엔 상황이 정말로 좋지가 않죠. 파리바게뜨의 영업이익이 200억도 안 된다고 하는데, 아니 얼핏 듣기에는 야 파리바게뜨 빵 엄청 비싸잖아, 꽤 많이 남겨먹는 거 아니었어? 라는 생각이 들지만, 최근 경영 악화로 파리바게뜨의 이익률이 무려 0.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신문 좀 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야 흑우야, 너 그거 몰라서 하는 소리야. 파리바게뜨에 들어가는 원자재들, 생지들 알지? 원래 SPC 일가 사람들이 따로 자회사를 차려서 거기서 왕창 남겨먹고 있으니까 파리바게뜨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낮게 보이는 걸걸?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파리바게뜨나 SPC 그룹을 생각하면 바로 이런 꼼수를 떠올리는 이유가 있죠. SPC 계열사 중 하나인 삼립이 판매하는 밀가루, 다른 업체보다도 꽤나 비싼데 다른 계열사들에게 2천억 원씩 팔아서 추가적인 이윤과 통행세를 챙겼다. 공정위에 국장님까지 나서서 빵의 원재료 가격이 높아짐으로써 빵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보았다, 그런 거였어? 심지어 오피셜로 무려 650억이라는 과징금까지 맞은 이력이 있었죠. 그런데 가장 최근엔 SPC 그룹의 여러 계열사들의 연결 손익 개선서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파리바게뜨를 제외한 다른 계열사들의 성적표도 꽤나 삐리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리바게뜨에 생지를 공급하는 SPC 삼립의 경우에는 한 분기 흑자, 한 분기는 적자, 이런 거의 똔똔 수준의 손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 적자를 커버치기 위해서 우리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자주 보는 그런 레디메이드 빵들을 통해서 겨우 적자를 메꾸고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5년 10년 전에는 파리바게뜨가 비싸게 팔아서 많이 남겨먹고 또 그 중에서도 삥땅을 친 역사가 있었다면, 최근엔 이건 정말 그룹 전체 위기가 아닌가 할 정도로 전부 다 떡락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파리바게뜨가 매출도 떡락하고 영업이익은 개떡락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파리바게뜨와 SPC 그룹은 지난 10년 동안 잘 아시는 것처럼 노동자들의 가슴 아픈 사망사고, 부당한 내부 거래로 인한 과징금, 또 증여세 회피 의혹, 이렇게 워낙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도대체가 한 가지 이유를 꼽기 어렵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파리바게뜨를 옛날보다 덜 가게 되는 이유 간단하죠. 비싼데 맛도 별로 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리바게뜨 생크림슈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느 날 파리바게뜨에서 가격표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800원, 3,200원 하던 게 코로나를 거치고 매년 몇백 원씩 꾸준하게 오르더니 꼴랑 내 알 들어있고 1분이면 다 먹는 빵이 무려 5,600원입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그날 크림슈가 먹고 싶었는데 이 가격표를 보고 차마 이 돈을 주고 살 순 없어서 그냥 그대로 내려놓고 나왔어요. 그런데 파리바게뜨나 우리나라의 빵 가격이 이렇게 비싼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서울을 위시한 한국의 빵값은 우리나라 국민소득보다 훨씬 높은 여타 선진국들보다도 몇 배나 비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 입장에선 도대체 어떻게 빵 사 먹으라는 거냐, 분통 터지는 현실이 아닐 수 없지만,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와 같은 빵 사업체들은 한편으로는 우리들은 억울합니다 외치고 있다죠. 아니 여러분들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싶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았는데, 일단 빵 사업자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국민들의 평균적인 1년 빵 섭취량이 70kg, 200kg까지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데, 한국은 그거의 반의 반도 소비를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빵 관련 규모의 경제가 작동을 할 수 없고 빵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게 돌아간다. 특히나 한국은 밀 수입량이 99%를 차지하는데 빵을 만들 때 다 해외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해왔죠. 빵 사업자들의 이런 주장을 들으면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뭐 그래 안타깝지만 한국의 사정이 그렇다니까 우린 비싸게 빵을 먹을 수밖에 없겠네? 라며 쉽게 수긍을 했을 텐데, 요즘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간단하게 스마트폰을 들고 SNS 통해서 전 세계 정보를 아주 쉽게 얻죠. 일본은 한국과 굉장히 유사하게 밀 소비의
90%가량을 해외에서 수입해온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의 논리에 따르면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미친듯이 비싼 빵 가격을 가져야 되잖아요. 어디 보자. 일본의 평범한 빵집에서 견과류가 올라간 페스츄리 900원, 옆에 있는 빵도 900원. 야, 일본은 빵 졸라 싸잖아. 한국인들을 단체로 호구로 보나? 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대목이죠. 파리바게뜨 같은 빵집들이 개빡치는 부분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재작년 전쟁으로 밀 가격이 한창 올랐을 때 다들 기억하시죠? 바로 그때 정말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빵 가격을 말도 안 되게 쭉쭉 올렸습니다. 무려 물가 상승률보다 3배가 넘게 빵 가격들을 이때다 싶어서 올렸죠. 아니 근데 최근에는 어떻죠? 국제 밀 가격이 한창 때보다 반도 안 되게 떨어졌습니다. 아니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밀 가격이 떨어진 지 2년이 지났는데 고작 일부 제품군에서 200원, 300원, 400원씩 내리는 게 어디 있나요? 이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죄다 빵 가격이 놀라지, 안 그래요? 더 이상 국민들이 제빵 회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속아주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그 결과 파리바게뜨 비싸기만 하고 맛도 별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어서 파리바게뜨를 비롯한 전국 단위의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들의 영업이익이 쭉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소름 돋는 반전은 국내 베이커리 업계의 몰락이 아니라 파리바게뜨가 혼자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죠. 성심당과 같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는 베이커리 브랜드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믿겨지지가 않는 가성비로 소비자들 마음을 사로잡은 성심당 이외에도 최근 우리 곁에 노티드 도넛, 런던 베이글, 아티스 베이커리와 같은 고작 몇 개의 매장에서 믿겨지지가 않는 매출을 뽑아내고 있는 브랜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우리 곁에 나타난 베이커리 브랜드들의 특징이 있죠.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처럼 조금 잘 된다고 해서 전국 단위의 문어발 확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핵심지의 일부 지점들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큰 단위의 인건비, 또 마케팅 비용, 물류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런 사업 모델에 훨씬 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매장들을 가장 가볍게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이번 타이밍엔 베이글이 뜰 것 같은데, 또 이번 시즌엔 왠지 소금빵이 히트할 것 같아, 이렇게 소비자들의 관심과 소비 욕구를 빠르게 캐치하고 정말 몇 개월 단위로도 런칭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되죠. 최근 있었던 두바이 초콜릿 대란만 봐도 SNS의 발달 탓인지 한번 인기가 불살라지면 정말 빠르게 확산되고, 또 그 인기의 텀이 굉장히 짧아진 듯한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국 단위의 무거운 그런 프랜차이즈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가 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세븐일레븐이나 맥도날드처럼 어디를 가나 든든하게 퀄리티를 보장받을 수 있고, 또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효율화를 시키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오랫동안 인기였고 앞으로도 그럴 줄만 알았는데, 이런 패스트 브랜드들이 인기를 얻고 있고, 또 과거에 큰 공룡이었던 회사들이 화장을 좀 보태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최근엔 트렌드가 정말 빠르게 변하는구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오늘의 영상을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나 제가 미처 말하지 못했거나 또 틀린 부분이 있다면 아래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저와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즐겁게 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단에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시적절한 주제를 삼아 재미난 영상들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